3장. 돈을 인생으로 불러들이는 철학.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앤드루 카네기. 앤드루 카네기는 의사나 산파의 도움 없이 태어났는데 그런 외부의 도움을 못 받을 정도로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시급 1페니로 일하기 시작해 마침내 8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재산을 형성했다. 나는 그가 태어난 스코틀랜드 덤퍼린의 작은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집에는 방이 고작 2개 있었다. 아버지는 1층에서 직물 짜는 가게를 운영했고 가족은 위층의 비좁고 어두운 다락에서 밥을 해먹고 잠을 청했다. 카네기 집안이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아버지는 식탁보를 만들어 집집마다 팔러 다녔다. 어머니는 구두장이 밑에서 구두를 세탁하고 꿰맸다. 앤드루의 셔츠가 하나뿐이어서 어머니는 그가 잠든 뒤 매일 밤 셔츠를 빨고 다림질 해야 했다. 어머니는 매일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했으며 앤드루는 그런 어머니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다. 22살에 그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30년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52세에 결혼했고 62세에 유일한 자식을 얻었다. 소년일 때 그는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 엄마, 언젠가 부자가 되어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하인을 부리면서 전용 마차도 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는 자기의 재능은 온전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이 놀라운 출세를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자주 언급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너무나 비통했고 슬픔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갔다. 그 후 15년 동안 어머니 이름만 나와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으려 했다. 한 번은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한 노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상환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 노파의 모습이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이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 왕으로 잘 알려졌지만 강철 제조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자기보다 강철에 대해 더 잘 아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직원으로 두었다. 그는 사람 다루는 법을 잘 알았는데 이것이 그를 부자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조직 운용, 리더십 그리고 사람을 부리는데 대단한 재능을 보였다. 어릴 적에 스코틀랜드에서 어미 토끼를 잡은 뒤 곧 새끼 토끼들마저 전부 잡았는데 그 토끼들에게 먹일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근사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이웃 소년들에게 토끼를 먹일 클로버와 민들레를 충분히 뜯어오면 그 공로를 인정해 토끼에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했다. 계획은 마법처럼 통했다. 몇 년 뒤 카네기는 기금모금 때에도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적절히 활용했다. 가령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에 철로를 팔고 싶어 고민하던 때였다. 당시 회사의 사장은 에드가 톰슨이었다.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세운 거대한 제강 공장에 에드가 톰슨 제강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당연히 톰슨 씨는 무척 기뻐했고 톰슨 제강소에 철로를 주문하도록 설득하는 데에는 그리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다. 카네기는 피츠버그에서 전보 배달원으로 일했다. 일당은 2실링이었지만 그로서는 큰 돈이었다. 그는 그 도시에서 이방인이었다. 길을 몰라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는 도시의 모든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암기했다. 그는 어떻게든 전신 회사의 기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밤이면 전신학을 공부하고 아침 일찍이면 사무실로 달려가 전신 자판을 두드리는 연습을 했다. 어느 날 아침 전선은 중대한 뉴스로 아주 뜨거웠다. 필라델피아에서 피츠버그를 정신없이 불러대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주는 기사가 없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전신 자판을 황급히 두드려 메시지를 받아 전달했고 그 즉시 전신 기사로 승진했고 봉급은 2배가 되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활력과 끊이지 않는 야심으로 일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가 자체 전신선을 설립하면서 앤드루 카네기는 전신사업 본부장의 수행비서가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큰 돈을 버는 길을 마주하게 되었다. 기차를 타고 가던 카네기를 찾아온 어떤 발명가가 자신이 발명한 새로운 침대차를 보여준 것이다. 침대차는 화물차 양쪽 측면에 조잡한 침상이 달린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발명품은 오늘날 풀먼식 호화 침대차와 무척 흡사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인 특유의 재빠른 선견지명을 지녔기에 이 발명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돈을 빌려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 후 회사는 세상이 놀랄 만한 배당금을 주주에게 안겼고 카네기는 단 한 번의 투자로 25세 매년 1,000파운드의 수익을 올렸다. 한 번은 철도와 철도를 연결시켜주던 나무다리가 불에 타서 며칠 동안 교통정체가 일어난 적이 있다. 앤드루 카네기는 당시 전신회사의 본부장이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 나무다리의 시대는 끝나고 강철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돈을 빌려 회사를 차렸고 철제 다리를 건설했다. 어찌나 빠르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이 방직공의 아들은 그야말로 황금손을 지녔다. 행운, 그것도 경이로운 행운이 늘 그를 따라다녔다. 그와 몇몇 친구는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석유 생산 지역의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농장을 8,000파운드에 사들였는데 한 해에 그곳에서만 20만 파운드를 벌었다. 당시에 이 영리한 스코틀랜드인은 겨우 27이었으나 매주 200파운드라는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 15년 전만 해도 하루에 10펜스를 받고 일했던 사람이 말이다.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남북 전쟁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였다. 전쟁으로 인해 물가는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대형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의 국경은 더욱 넓어졌고 멀리 있던 서부가 개방되었다. 철도는 곧 대륙을 가로질러 놓을 것이고 철도 연변의 도시들이 건설될 것이다. 미국은 아주 놀라운 대도약의 시대로 진입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불꽃으로 그 번영의 큰 물결에 올라탔다. 그 물결 덕분에 카네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대한 부를 얻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루 일과 중 절반 정도는 사업 구상을 하는 등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는 주변에 자신보다 똑똑한 보좌관들이 있으며 그들을 활용해 수백만 파운드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인이지만 지나치게 깍쟁이처럼 굴지는 않았다. 그는 파트너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태까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백만장자를 배출했다. 그는 평생 4년 동안 학교를 다녔을 뿐이지만 여행, 전기, 에세이, 경제학에 대해 8권의 책을 썼고 1,200만 파운드를 기부해 공공도서관을 설립했으며 교육의 발전에 써달라며 1,600만 파운드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로버트 번스가 쓴 시를 모두 외웠다. 또한 맥베스, 햄릿,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의 유명한 대사들을 모두 암기해 아무 때나 술술 말할 수 있었다. 카네기 자신은 그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7,000개 이상의 파이프 오르간을 여러 교회에 기증했다. 그는 총 7,500만 파운드를 기부했는데 날짜별로 따지면 매일 20만 파운드를 기부한 셈이었다. 한편 신문사들은 공모전을 열어 카네기가 막대한 자산을 기부하는 방법을 모았으며 가장 좋은 제안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그가 평소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었다. 요즘 말로 돈이 되는 사업을 알아보는 뛰어난 이재의 안목을 갖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은 미국이 시대적으로 번영기에 있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사업이 철도 사업이다. 철도가 미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1830년대로 1840년에 이르러 뉴잉글랜드와 대서양의 면한 주들은 약 3,200km의 철도를 갖게 되었다. 철도는 동부에서 시작해 중서부로까지 계속 뻗어나갔다. 미국 철도는 1860년에 이르러 약 48,000km의 전국 규모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1869년에는 최초의 대륙간 횡단 철도가 완성되었다. 철도 부설 사업에는 공적 자금도 일부 들어갔지만 대부분 민간 자본이 투입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철도 회사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을 조달했다. 또한 1861년과 1865년 사이에 남북 전쟁이 벌어지면서 철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철도는 더욱 활발하게 부설되었고 1865년에 약 56,000km이던 철도 네트워크는 1880년에 150,000km까지 늘어났다. 카네기는 철도 사업 호황기에 맞추어 철도에 들어가는 철강을 공급했고 철도 주위에 목 좋은 땅을 사들였다. 이렇게 형성된 막대한 부를 다시 금융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돈을 버는 방식으로 거부가 되었다. 과거 1970년대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을 번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카네기의 남다른 점은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금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것이다. 카네기는 거부였지만 검소한 사람이었다. 그의 기부를 받기 위해 한 방문객이 찾아왔을 때 카네기는 방 안에 촛불 2개를 켜놓고 책을 읽다가 촛불 하나를 껐다. 방문객은 그것이 기부를 거절하려는 인색함의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네기는 대화할 때는 촛대 하나면 충분하다면서 기부 요청을 찬찬히 듣더니 흔쾌히 받아들였다. 카네기의 외아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기자들이 카네기에게 아들처럼 좀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묻자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잖소? 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엄청난 거부도 검소하게 생활했다. JP 모건.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서 가장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이것은 의견이 분분한 문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재력적으로 가장 월등한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독재자이자 주식과 채권계의 거물인 존 피어폰트 모건이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모습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모건을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말해도 과장은 아니다. 그는 언론의 관심과 추적을 신경질적으로 피했고 사진사에 대한 증오는 병적인 수준이었다. 화가 났을 때는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다. 실제로 그는 무척 노골적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외교적 수완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183cm에 100kg에 육박하는 강인한 신체를 가진 그는 전혀 겁이 없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미치광이가 모건의 집으로 강제 침입해 불쑥 총을 꺼내 들고 쏘겠다고 위협했다. 모건은 근처 문으로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번쩍거리는 강도의 권총을 향해 걸어갔다. 즉시 총알이 발사되었고 모건은 비틀거렸다. 탄환이 그의 복부를 꿰뚫었다.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모건은 미치광이에게 뛰어들었고 손에서 권총을 낚아챘다. 이후 모건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는 황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 총알이 복부를 관통한 경로가 조금만 안 좋았어도 그는 죽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일반인이 월스트리트 23번지에 있는 모건의 집무실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막강한 금융 황제가 쓰는 사무실이자 모서리라고 불리는 낮고 땅딸막한 성체는 굳게 닫혔다. 관광 가이드들은 그 건물 앞에서 표면에 남은 상흔을 가리키며 테러의 흔적이라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40명의 목숨을 빼앗고 200명 이상을 다치게 하고 40만 파운드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낸 1920년 월스트리트 폭탄 테러의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다. 테러는 정확히 정오에서 1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다.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무리가 수천 개의 사무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중이었고 모건의 요새 건너편에 세워둔 늙은 말과 수레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의 연두색 섬광이 솟구쳤고 이어 끔찍한 폭발이 발생했다. 거대한 고층 건물을 뿌리째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위력이었다. 4.5kg의 강력한 폭약이 터졌고 치명적인 파편이 빗발치듯 거리로 퍼져나갔다. 수천 개의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깨진 유리는 비가 내리듯 인도로 쏟아졌다. 지면에서 12층 떨어진 차양에도 갑작스럽게 불이 붙었다. 인도로부터 6에서 7m 위의 창문 난간에도 훼손된 사람의 다리, 팔 심지어 잘려나간 머리가 나뒹굴었다. 사람들은 불구가 되어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일부는 거리를 따라 비명을 지르며 피신했지만 결국 쓰러진 사람도 많았다. 소방차의 사이렌과 구급차의 요란한 소리는 공황과 공포에 따른 대혼란을 가중시켰다. 혼돈이 정리되었을 무렵 폭탄을 싣고 온 말과 수레에 남은 것은 바퀴 조각 약간과 2개의 말 발굽 그리고 몇 개의 너트와 볼트뿐이었다. 하지만 이 폭탄 테러의 목표물이었던 모건은 당시 유럽에 가 있었다. 그는 이 악랄한 행동을 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붙잡고 말겠다고 결심했고 수색 과정에서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살해금은 1만 파운드로 책정되었다. 경찰 연방 요원 첩보기관 사설 탐정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범인 수색에 나섰다. 세상의 모든 것이 수색의 대상이었다. 해외로 떠나는 배들을 감시했고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도 엄중하게 검색했다. 범인의 단서를 잡고자 뉴욕, 시카고 그리고 10군데나 넘는 도시의 암흑가를 샅샅이 수색했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폭탄 테러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후 2명의 무장 탐정이 모건 사무실 앞에서 불철주야 경계를 했고 이 낮은 건물의 지붕은 이웃 고층 건물에서 폭탄이 날아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중한 철판으로 덮였다. 견고하고 수수한 건물 내부에는 책상이 2열로 늘어서 있었는데 책상 뒤에 책상이 있는 모습이 마치 교실 같았다. 이 책상들에서 18명의 모건 파트너가 일했고 그들 뒤엔 마치 시험 시간에 교실 감독을 하는 학교 선생님처럼 회사의 총수인 모건이 앉아 있었다. 역사상 어떤 개인 은행도 나라 사이의 첨예한 문제에서 모건 은행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피렌체의 메디치 은행이나 유럽의 로스차일드 은행조차 그런 대단한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다. 로스차일드는 유럽을 나폴레옹의 폭정으로부터 구했지만 모건 은행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어떤 대기업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승리에 일조했다. 1915년 모건의 회사는 역대급 규모로 외국 자금을 모집했다. 그 결과 1억 파운드의 자금이 기체되었고 이것은 바다를 건너가 전쟁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모건의 회사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여 무기와 보급품을 사들였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한 달 동안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었다. 한마디로 모건은 연합군 전체의 구매 대리인이 되었다. JP 모건은 뉴욕의 왁자지껄함과 매연만큼 런던의 거리에도 익숙함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몇 년 동안 회사의 영국 지점 책임자로 있었고 그 후 귀국해 월스트리트로 돌아갔을 때에는 오후에 차를 마시는 영국의 관습을 회사에 도입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 그로브너 광장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이 집에 하인들을 충분히 두어 언제 들러도 심지어 몇 달을 비운 뒤에 갑자기 찾아가더라도 즉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굴뚝에서는 늘 연기가 솟았으며 침대는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미국 성공회의 거물이었지만 로마의 교황과도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류했다. 바티칸에 들렀을 때 모건과 교황은 몇 시간에 걸쳐서 무언가를 논의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중세 이집트 언어인 콥트어로 번역된 희귀한 성경 필사본이었다. 모건의 서재에는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기 500년 전에 옛 수도사들이 쓴 수많은 필사본이 있었다. 그는 절판된 셰익스피어 전집과 구텐베르크 성경처럼 엄청나게 값나가는 책도 소장하고 있었다. 아마 구텐베르크 성경 한 권만 해도 4만 파운드는 될 것이다. J.P. 모건은 셰익스피어와 성경에 대해 박식하기로 유명한 것은 맞지만 그는 우리처럼 훌륭한 탐정 소설을 읽는 것도 무척 좋아한다. 위대한 모건이라 알려진 그의 아버지처럼 J.P. 모건도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 그는 그림, 조각, 테피스트리, 자기, 그리고 보석 등에 셀 수 없을 정도로 거금을 들였다. 그가 소장하던 값비싼 그림을 내놓을 때면 모든 신문 일면의 헤드라인이 그 소식으로 뒤덮였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모건 저택 서재에서 독특한 행사가 열렸다. 모건의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몇 안 되는 절친한 친구가 모여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특별했던 점은 이 이야기가 인쇄된 책이 아닌 디킨스가 육필로 쓴 원고에서 낭독되었다는 것이다.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건이 느낀 즐거움의 대부분은 무척 단순한 데 있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릴 때 낡은 모자를 쓰고 낡은 외투를 걸친 채로 밖에 나가 얼굴에 비를 맞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다. 그녀가 사망한 뒤에도 쓰던 방을 그대로 둘 정도였다. 모건의 아내는 기면증이라고 알려진 질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모건의 어마어마한 재산도 사랑하는 여자를 구해낼 수는 없었다. 꽃을 지극히 사랑했던 모건 부인은 회원들에게 직접 자기 손으로 정원을 가꾸게 하는 정원 클럽에 속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J.P. 모건은 한때 부인이 직접 가꾸었던 정원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작업복을 입은 채 잡초를 뽑고 포도 덩굴 줄기를 묶었다. 인생경영 포인트 1920년 모건 빌딩을 목표로 한 폭탄 테러는 2002년의 9.11 테러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대참사였다. 이러한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건은 꿋꿋하게 그 참사를 이겨냈다. 엄청난 부를 성취한 사람의 특별한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모건은 단지 부를 쌓는 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은행업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모두 이롭게 한 것이다. 모건은 세계 최고의 거부였으나 개인 생활과 사생활을 소중히 여겨 가능한 한 외부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았고 검소하고 수수한 생활을 했다. 그가 거부이기 이전에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천득 선생의 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나는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에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여름이면 배고에 적삼을 입고 녹립을 쓰고 집신을 신고 산길을 가기 좋아한다. 모건의 사적인 이야기는 부자나 빈자나 자연에서 위안을 얻으며 부자는 자연의 혜택 같은 것은 무시하고 오로지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은 편견임을 알게 해준다. 돈에 눈멀어 자신을 잃지 말라. 웬델 가문. 관광버스를 타고 뉴욕 5번가에 가면 웬델 가문의 집을 볼 수 있다. 한때 뉴욕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그 집안은 5번가와 39번가가 교차하는 곳에 있었다. 20년 동안 집은 수수께끼의 집으로 불렸다. 그 집의 음침한 벽돌벽은 탐정 이야기, 신문 기사, 연극 심지어 영화까지도 소재로 다룰 만큼 유명하다.
몇 년 동안 매일 5만 명이 그 집의 대모친 정문을 지나쳤지만 덧문이 내려진 창문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관광 가이드는 1m당 20만 파운드나 나가는 마당에서 푸들이 한가하게 뛰어놀도록 내버려두는 지상 유일한 집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웬델 가문은 뉴욕의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다. 그들의 부동산은 한때 2천만 파운드에 달했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좋아했다. 남매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일리노이 교회에 있는 초원지대에서 무명의 변호사일 때 지어진 그 뉴욕 집에서 여전히 독신으로 살았다. 나는 그 집을 철거할 때 그 옆을 도보로 지나친 적이 있는데 일꾼들이 노예제 시절에나 썼을 법한 아연 욕조와 대리석 세면대를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웬델 가문은 불을 밝히는데 가스를 썼는데 그게 전기보다 더 보기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축 세트도 요리나 식기를 운반하는 소형 승강기도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와 승용차도 없었다. 그들이 사는 집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현대 문명의 이기는 전화뿐이었다. 그나마도 웬델 가문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람이 죽기 이틀 전에 설치한 것인데 간호사가 의사를 부르는 용도였다. 웬델 가문의 집은 가치가 고작 1,500파운드 정도로 평가되었기에 변호사는 그런 집에서 하루 사는데 드는 유지비가 200파운드나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가족들에게 알려주었다. 그 지적은 틀린 게 없었다. 대지는 거의 8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었고 거기에 붙는 이자에다 세금까지 더하면 웬델 가문은 하루에 대략 400파운드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델 가문은 전통을 고수했다. 당시 존 고틀립 웬델은 뉴욕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1인 지주였다. 그는 자기 땅 주위의 도시가 발전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존 고틀립 웬델은 1914년에 숨을 거두었다. 옷장에는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날 때 샀던 양복을 똑같이 본뜬 수많은 양복이 가득했다. 양복은 40년 전 배달되었을 때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그 오래된 양복과 똑같은 18벌을 한꺼번에 주문하곤 했다. 그는 염색한 천으로 만든 옷은 입지 않았다. 검은 색깔의 양복을 입고 싶으면 스코틀랜드의 한 회사로부터 검은 양에게서 깎은 양모를 사들이곤 했다. 또한 비가 오든 해가 나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늘 우산을 들고 다녔다. 그는 밀짚 모자 하나를 몇 년 동안 써서 모자가 말 그대로 낡아 떨어졌는데 계절이 시작할 때마다 모자에 광택제를 발라서 밝고 새롭고 반짝거리는 검은색으로 만들곤 했다. 친구들을 오찬에 초대할 때는 라틴어 초대장을 보냈다. 그는 온갖 불가사의한 질병이 발을 통해 걸린다고 믿기도 했다.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세균의 감염을 막기 위해 구타페르카로 만든 1인치 두께의 밑창을 단 신발을 신었다. 웬델의 여동생들은 음주를 맹렬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건물에서 사용할 구급 상자와 약품 수납장에 0.5리터 이상의 알코올은 없다는 확답을 받아야 20만 파운드 규모의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고집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한 뒤 그들의 지하실에서는 2,000파운드 상당의 희귀한 와인, 위스키, 샴페인이 발견되었다. 너무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은 터라 수백 병이 식초로 변한 상태였다. 존 고틀립 웬델에게는 7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온갖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동생들이 결혼해 자식이 생기면 집안의 재산이 분할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구혼자들이 결국 돈을 차지하려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여동생에게 경고했고 그들이 여동생에게 청혼하면 다시는 우리 집을 찾아오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여동생 중 유일하게도 리베카만 결혼했지만 그마저도 60이 되었을 때였다. 다른 동생들도 너무나 외롭게 늙어갔고 배우자도 없이 자기 삶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삶에 대한 이야기는
돈이 인생을 얼마나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은한 신뢰담. 여동생 중 가장 활력이 넘치던 조지애나는 가문의 제약에 대항하다 결국 피해망상증에 걸려 정신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녀는 2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기에 1930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구 대다수는 그녀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재산이 100만 파운드에 달했지만 1페니의 행복조차 누리지 못했다. 또 다른 여동생 조지피는 하인들만 있는 웬델 가문의 어떤 시골 저택에 혼자 살았다. 딱한 것은 그녀가 이 저택이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아이들로 가득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놀고 있다는 환상에 때때로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온다는 환상에 빠져 식탁에 6자리를 마련해 두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하곤 했다. 각 코스가 차려질 때마다 그녀는 자리를 차례로 바꿔 앉아 거기에 없는 손님들의 흉내를 냈다. 여동생들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그들이 썼던 방은 잠겼고 덧문도 닫혔다. 마지막으로 엘라가 남았을 때는 그녀의 침실, 아래층의 식당, 그리고 그녀와 다른 여동생들이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위층의 커다란 빈 방만 열려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충실한 늙은 하인들과 프렌치 푸들인 토비와 함께 방이 40개나 되는 그 음침한 집에서 외롭게 살았다. 푸들 토비는 엘라의 방에 마련된 자기 주인의 것과 모양이 똑같이 생긴 4개의 기둥이 달리고 커튼이 마련된 작은 침대에서 잤다. 식당에서는 벨벳을 위에 펼친 특별한 황동 테이블에서 애완견용 비스킷과 포크숍을 먹었다. 엘라 웬델은 사망할 때 자신의 재산을 한 감리교 교회에 물려주면서 선교 사업에 쓰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전에 거의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살아있는 친인척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후 1년 만에 마치 온 세상에서 버섯이 불쑥 솟아오른 것처럼 자기가 그녀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300명이나 나타났다. 테네시주에서만 290명이 나타나 그녀의 700만 파운드를 나누어 달라고 악을 썼다. 독일 영사관은 400명의 웬델 가문 친척을 대신해 사후 유산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서를 제출했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상속인이 너무 많이 나타나 모두 외교부를 통해 일처리를 해야 했다. 어떤 두 사람은 자기가 비밀 결혼을 통해 태어난 존 웬델의 숨겨둔 자식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명은 혼인증명서와 유언장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투옥되었다. 존 고틀립 웬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내 재산으로 변호사가 돈을 버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을 남긴 그는 우습게 되고 말았다. 변호사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250명이 나타나 수백만 파운드의 유산에 달려드는 사람들을 도우며 수임료를 착실히 받아낸 후에야 비로소 유산이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사람에게 돈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 돈이 인생의 원칙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뉴욕의 웬델 집안처럼 재산이 분할될까봐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마저도 하지 않은 오빠는 돈의 노예였을 뿐 아니라 인륜을 저버린 사람이었다. 돈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여동생들의 삶마저도 비참하게 망가졌으니 돈은 만악의 뿌리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자외편 3목에서는 인간의 무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장주가 숲에서 활을 들고 논일다가 까치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놈을 잡기 위해 쫓아가 살펴보니 매미 한 마리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기 몸조차 잊고 있었다. 그리고 사마귀 한 마리가 다시 그 매미를 잡으려고 노리며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까치는 그 사마귀를 잡으려 하고 장주는 그 까치를 잡으려고 하면서 또한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장주는 이때 호련히 깨닫고는 화살을 내던지고 숲을 떠났다고 한다.
돈에 매몰되어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고 위기에 처하는 것도 순식간이다. 부와 명예가 성공의 전부가 아니다. 싱클레어 루이스. 싱클레어 루이스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수년 전의 일이다. 당시 그와 나는 6명의 낚시꾼들과 롱아일랜드 프리포트에서 모터보트를 빌려 바다로 몇 킬로미터 정도 나가 고등어 낚시를 했다. 그 시절 나는 붉은 머리의 루이스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뱃멀미를 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파도가 요동치자 나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배의 바닥으로 가서 드러누웠다. 하지만 루이스는 꼿꼿하게 앉아 계속 낚시를 했다. 그림 속에 자주 나오는 바다 낚시꾼의 모습 그대로였다. 오늘날 나는 싱클레어 루이스에게 또 다른 경의를 표한다. 낚시꾼으로서의 기량이 아니라 이젠 나도 뱃멀미를 하지 않고 갑판에 머무를 수 있다. 훌륭한 소설을 끊임없이 써내는 능력에 감탄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라. 싱클레어 루이스는 1920년에 처음 미국 사회의 핵심을 건드린 소설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전에는 문학적 영향력이 미미한 6권의 책을 펴냈다. 7번째 소설은 메인 스트리트였는데 이 책은 마치 토네이도처럼 영미권을 휩쓸었다. 미국 부녀회는 소설을 규탄했고 전도사들은 맹비난했다. 여러 신문도 소설 비판에 나섰다. 이 소설의 등장은 그 자체로 미국에서 진정한 문학 전쟁을 일으켰다. 소설이 미치는 영향이 4,800km 떨어진 이곳 런던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이 소설은 미국 중산층 사회의 무기력한 삶을 폭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인공 캐롤 미트포드는 의사인 케니 코트와 결혼해 미네소타주 고퍼 프레리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한다. 그녀는 무기력한 마을에서 가정생활의 변화를 시도하고 여러 사교단체를 만들려고 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그러다 그녀는 에릭 발보그라는 친절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가출을 감행해 워싱턴으로 간다. 그러나 거기서도 자기만의 삶을 살아내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2년 후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오자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 없지만 남편을 따라 다시 고퍼 프레리로 돌아간다. 고퍼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프레리는 미국 중서부를 상징한다. 소설은 그를 문학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만들었다. 몇몇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 뭐 훌륭하죠. 하지만 잘난 척하는 그 친구는 또다시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절대. 정말 그랬을까? 미네소타주 소크센터가 고향인 붉은 머리 남자는 또다시 소설 쓰기에 몰두했다. 그리고 단숨에 6권의 베스트셀러를 써냈다. 하지만 싱클레어 루이스가 일필휘지의 책을 쓰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계속 소설을 궁리하고 각색하고 퇴고한다. 그가 소설 에로스미스의 개요를 작성할 때 분량은 6만 단어였는데 그 양은 평균적인 소설의 절반 분량보다 더 많았다. 그는 한때 자본과 노동에 대한 소설을 1년 내내 공들여 썼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곧바로 원고를 폐지함에 내버렸다. 그는 3번이나 다른 시기에 메인 스트리트 집필을 시작했고 완성하는 데에는 정확히 17년이 걸렸다. 메인 스트리트 이후로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여러 권의 책이 나왔다. 베빗, 에로스미스, 엘머 겐트리티, 도즈워스, 앰비커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등이 그런 소설이다. 나는 싱클레어 루이스에게 자신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문학계에서 소설가로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스어나 철학을 가르치거나 숲속 깊이 들어가 벌목꾼들과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해의 절반을 뉴욕의 번화가 파크 애비뉴에서 즐겁게 지내고 다른 절반은 벌링턴에서 남동쪽으로 130km 떨어진 버몬트주 산맥지대의 외딴 곳에서 살았다.
그는 사탕 단풍나무가 가득한 138만 제곱미터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메이플 시럽을 직접 만들고 채소도 직접 재배한다. 그는 이발을 해야 할 때만 도시로 나온다. 이에 내가 물었다. 레드 유명해지니 기분이 어때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 성가시지. 그는 팬들의 편지에 전부 답을 해야 한다면 절대 다른 책을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잘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편지 대부분을 벽난로에 던지고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본다. 그는 4인 수집가를 싫어했고 좀처럼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문학 다과회는 일부러 피했다. 내가 작가 생활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작가 생활 초창기에 겪은 고충을 늘 떠버리는 그런 글쟁이 친구들이 있어. 그들을 볼 때마다 골치가 아파. 대다수 작가가 겪는 곤란은 딱히 고생이랄 것도 없어. 젊은 치과 의사, 변호사가 겪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도 아니란 뜻이야. 게다가 과거 고생한 얘기를 말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생생하게 말하지. 또 그런 걸 떠벌리길 즐기기까지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과거 이야기를 슬쩍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아침을 먹기 2시간 정도 전에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커피 마실 물을 끓이고 식탁에서 글을 쓰곤 했다. 또 한때 30파운드를 빌리고 반년 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은 물론 직접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은 농담거리 하나를 팔고 얻은 10실링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고생이라고 할 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단지 일을 배우는 중이었으며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문학청년 시절보다 더 나은 때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물었는데 그는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수치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전히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그에게 메인 스트리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물었다. 그는 정말로 알지 못하고 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그런 부분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온갖 경험을 다 했다. 아버지는 미네소타주 평원 지역의 시골 의사였고 루이스는 때로 아버지가 수술하는 동안 환자에게 클로로포름을 발라주기도 했다. 한때 가축 수송선의 3등 선실에 타서 대서양을 건넜고 파나마까지 가서 일자리를 얻은 적도 있었다. 그는 동시를 쓰기도 했고 잭 런던에게 줄거리나 스토리를 팔기도 했으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잡지의 보조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택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할 운동은 다 했다는 조지 진네이선의 말에 동의했다. 어떠한 스포츠에도 관심이 없다. 이름을 댈 수 있는 야구 선수는 베이브 루스가 유일하며 레드 그레인지는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유일한 미식 축구 선수다. 일했던 신문사 3곳에서 해고됐었죠? 내가 물었다. 아니, 4곳이지. 그는 말했다. 나는 젊은 작가와 내게 해줄 조언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혹시 조언? 그러자 그는 즉답했다. 없어. 그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조언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스웨덴 억양의 어떤 남자가 그에게 전화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통보했다. 싱클레어 루이스는 미네소타주에서 수많은 스웨덴인을 알고 지냈기에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스웨덴 억양을 흉내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한 사람에게 역으로 농담을 걸기 시작했다. 몇 분 뒤 전화로 알려온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루이스는 깜짝 놀랐다. 정말로 문학계에서 가장 큰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싱클레어 루이스는 1930년에 미국인 소설가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었다.
루이스가 쓴 소설 베빗은 속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고, 베비트리는 속물 같은 행동 혹은 저속한 실업과 기질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널리 쓰인다. 루이스는 괴팍한 성품의 소유자였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미네소타주 소크센터라는 작은 마을에서 의사 아버지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기이하고 모순적인 성격을 드러내 마을에서 괴짜라는 평가를 받았다. 루이스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큰형 클로드 등 전부 의사였다. 그래서 루이스는 자기가 의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설 쓰기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나중에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서도 아버지와 형이 자신의 직업을 여전히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45세에 노벨상을 받아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이 확립된 이후에도 정신적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 불안을 엄청난 자기중심주의로 포장했고 언제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재능과 중요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 늘 변덕이 심했고 조울증을 보였으며 신경질이 과도했고 술을 많이 마셨다. 2번의 결혼도 모두 이혼으로 끝났다. 그는 2 아들에게도 무심했다. 가족과 소원하게 지낸 루이스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1951년 1월 10일 로마에서 아무도 곁을 지키지 못한 곳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싱클레어 루이스의 일생은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 없이 부와 명예만 있는 삶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헬렌 잽슨.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실제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일어났다. 한때 뚱보로 불렸지만 나중에 아주 아름다운 가수가 된 한 소녀의 이야기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음악 수업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프리마돈나로 활약하고 있다. 1930년 소녀는 라디오 오디션을 받고 또 받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4년 뒤 미국의 방송 편집자들은 그녀를 그 해의 가장 중요한 떠오르는 라디오 스타로 지목했다. 나는 컬럼비아 네트워크의 방송에 출연하며 한 시즌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종종 스튜디오 관중석 앞줄에 앉아있던 백금색 머리카락의 아름다운 여자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연한 갈색 눈동자에 화려한 미모를 지닌 이 미인은 아름다운 몸매에 인간적인 매력도 넘쳐 흘렀다. 마침내 이름을 몰랐던 그녀를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다름 아닌 유명한 여가수 헬렌 잽슨이었다. 그녀는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연주자 조지 모셀의 부인이기도 했다. 나는 조지에게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는데 중간에 헬렌 잽슨이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저는 처음 보고 사랑에 빠졌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전 오랫동안 남편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기울이기 한참 전부터요. 심지어 남편이 살았던 동네 주변을 배회하곤 했었죠. 혹시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몇 번이고 주위를 걸어 다녔어요. 어느 날 문 뒤에서 잠깐 이 사람을 봤는데 겁이 덜컥 나서 도망쳤지 뭐예요. 실제로 남편을 처음 본 건 오케스트라에서였어요. 플루트를 연주 중이었죠. 그때 저는 고작 20살이었고 이인은 32이었죠. 저는 무명이었지만 남편은 업계 최고였어요.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무들 뒤에 숨어서 남편이 지나가는 걸 몰래 쳐다보곤 했죠. 나는 헬렌 잽슨에게 자기 자신과 관련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는 걸 알면 대다수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나는 옆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3살 됐어요. 그래, 그런데 이름이 뭐니? 그러자 딸아이가 다시 대답했다.
거의 3살 됐어요. 그래, 알겠구나. 그런데 이름이 뭐니? 아이가 다시 답했다. 생일이 되면 아이스크림하고 케이크를 먹을 거예요. 그 딸아이는 계속 이름 아닌 다른 것을 말했다. 헬렌 잽슨에게 미신을 믿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전혀. 메트로폴리탄 분장실에서 휘파람을 불 정도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가수에게 이런 행동은 최악이죠. 그녀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 간호사는 아이의 목에 이름이 적힌 염주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잽슨은 그 작은 목걸이를 팔찌로 만들었고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나 그걸 차거나 손에 쥐고 있다고 한다. 그 행동이 혹시 미신을 믿는 게 아닌지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응수했다. 아니죠. 그건 제 행운의 부적인데요. 헬렌 잽슨이 오하이오주 에크론의 로터리 클럽 앞에서 내 고향 버지니아로 보내주오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오늘날 음악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아니라 여전히 코르셋 판매원으로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헬렌이 발탁된 경위는 이러했다. 그녀는 늘 가수가 되길 갈망했다. 그녀의 숙모는 보드빌 무대에 오르는 연예인이었는데 입지 않는 몇몇 낡은 의상들을 그녀에게 보내주었다. 어린 헬렌은 그 옷들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이웃의 다른 아이들과 공연을 하곤 했다. 나중에 고등학생일 때는 학생 합창단에서 눈에 띄었으며 졸업한 뒤에는 오하이오주 에크론의 백화점에서 코르셋 판매원으로 일했다. 점원 노릇은 따분했지만 여기서 번 돈으로 가끔 클리블랜드로 가서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일요일마다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때로 섭정기 시대의 의상을 입고 클럽과 사회단체 앞에서 노래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로터리 클럽에서 내 고향 버지니아로 보내주오를 부르는 헬렌을 보았고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축음기 음반을 판매할 여자 판매원이 필요했기에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음반 가게에서 그녀는 오페라 음반을 되풀이에 틀었고 그것을 모방해 보았으며 제리차와 보리, 로자, 폰셀 등 당대의 유명 오페라 여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축음기를 틀어놓고 경외하며 들었던 이 유명한 가수들을 이제 내가 직접 알고 지낸다는 게 꿈인지 생시인지 가끔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해요. 마침내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명문 커티스 음악대학의 장학생 자리를 놓고 경쟁할 기회를 얻었다. 가야 할까? 그렇게 하려면 필라델피아행 티켓을 사는데 저축한 돈을 전부 털어 넣어야 했다. 그녀는 장학생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선 200명의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실패한다면 수중에 집으로 돌아올 돈이 없을 것이다.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코르셋 판매원 일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동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걸고 필라델피아로 향했다. 200명의 경쟁자 중 몇몇은 그녀만큼 아름답고 개성 있는 뚜렷한 목소리를 지녔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경쟁자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었다. 쇼맨십이 있었고 자기를 홍보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자기 노래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다.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은 헬렌의 스타킹에 깔끔하게 꿰맨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스타킹을 기워 신을 정도로 센스가 있는 야무진 여자를 좋아했다. 그렇게 헬렌 잽슨은 장학생이 되었다. 그녀와 또 다른 여학생은 도시 외곽에 방을 얻었다. 그들은 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야 했다. 추운 겨울날이면 두 사람은 서로 붙어 앉아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들은 촛불을 켜서 바닥에 놓으면서 그것을 난로라고 상상했다. 그들은 하루 2실링만 식비로 쓸 수 있었기에 작은 원반형 가스 가열판에서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 먹었다. 때로 그들은 저녁에 수프만 먹었지만 라 보엠에서 나오는 여러 노래를 부르며 프랑스 파리에 와 있다고 상상했다. 고생만 가득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껏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헬렌 잽슨의 특징 중 가장 감탄하는 것은 성공, 명성, 돈이 그녀를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지금도 15년 전 오하이오주 에크론에서 손수 방바닥을 쓸고 아버지를 위해 포크숍을 만들 때처럼 서민적이고 겸손하다. 인생 경영 포인트. 사랑은 불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불은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열정과 같은 말일 것이다. 헬렌 잽슨은 12살 연상의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사랑이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져 그녀를 남다른 가수로 만들었다. 커티스 음대 장학생 선발 대회에 면접을 보러 갔던 헬렌은 잘 기운 스타킹을 신고 갔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본 심사위원은 가난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삶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200명의 경쟁자 중에서 헬렌보다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학생도 있었겠지만 심사위원은 잽슨의 평소 마음가짐을 높이 평가해 장학생으로 뽑아주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헬렌은 가수로 성공해 명성과 돈을 얻었지만 가난했던 시절의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세상에는 성공으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자리나 지위를 얻을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마침내 그것을 얻으면 자신의 소망이나 열정 따위는 다 잊고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몰락한다. 헬렌은 자기 스스로를 돕는 인생 태도를 잘 알고 있었던 셈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이 나의 노예가 되게 하라. 존 록펠러. 존 록펠러는 3가지 놀라운 일을 해냈다. 첫째, 그는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축적했다. 땡볕 아래 시급 2펜스를 받으며 감자를 캐는 일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20만 파운드를 모은 사람이 미국 전역에 6명도 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2천만에서 4천만 파운드로 추정되는 재산을 축적하기에 이른다. 그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어떤 여인은 그의 청혼을 거부했다. 놀랍게도 그에게서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록펠러 같은 사람에게 딸을 내던지는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록펠러가 해낸 2번째로 놀라운 일은 역사상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거저 나누어 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1억 5천만 파운드를 기부했는데 그가 예수 탄생 이래 매분마다 3실링을 기부했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이후 지금까지 약 3,500년 동안 매일 150파운드를 기부했다. 록펠러에 관해 3번째로 놀라운 일은 그가 97세인데도 여전히 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전체에서 엄청난 증오와 미움에 시달린 사람이었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편지를 수천 통 받았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장 경호원의 호의를 받아야 했다. 광대한 기업을 구축하고 관리하느라 엄청난 피로와 압박을 느꼈다. 그런 사업상의 심적 부담은 대개 여러 사업가들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가령 철도 건설업자 해리먼은 61세에 죽었다. 우러스는 5에서 10센트 균일 제품을 판매하는 잡화점 체인을 세웠지만 67세에 숨을 거두었다. 제임스 벅 듀크는 담배로 2천만 파운드를 벌었지만 68세에 죽었다. 하지만 존 록펠러는 우러스, 듀크, 그리고 해리먼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벌고도 장수했다. 백인 남자 100만 명 중 30명만 97세까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틀림없이 97세까지 사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1명도 없을 정도의 확률이다. 하지만 존은 97세에도 틀니를 끼지 않았다. 그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아마도 장수하는 체질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이런 체질은 차분하고 잔잔한 성품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절대 흥분하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의 사장일 때 그는 브로드웨이 26번지 사무실에 소파를 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오가 되면 매일 30분씩 낮잠을 잤다.
그는 그때 이후로 매일 5번의 낮잠을 자는데 이 버릇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55세 무렵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는 의학의 역사상 가장 다행스러운 사건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록펠러가 질병 퇴치를 위한 의학 연구에 수백만 파운드의 기부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덕분에 록펠러 재단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달 20만 파운드 가까이 기부하고 있다. 1932년 끔찍한 콜레라가 유행할 때 나는 중국에 있었다. 빈곤과 무지, 그리고 질병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나는 베이징의 록펠러 의과대학에 가서 콜레라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아시아를 비롯한 지구 먼 곳에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그때가 되어서야 처음 깨달았다. 록펠러 재단은 인체에 해로운 기생충을 세상에서 박멸하려고 했다. 또 재단은 말라리아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다. 재단 의사들은 그 무서운 황열병에 대한 백신도 발견했다. 존 록펠러는 어머니의 칠면조 기르는 일을 도우며 처음으로 용돈을 벌었는데 이후 죽을 때까지 3천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사유지에서 수많은 칠면조를 키웠다. 그는 칠면조 무리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그는 칠면조를 돌본 대가로 어머니가 준 용돈을 벽난로 선반 위 금이 간 찻잔에 모두 모아두었다. 그는 농장에서 하루에 1실링 6펜스를 받고 일했는데 10파운드가 될 때까지 급여를 모두 저축했다. 이후 그는 10파운드를 7%의 이자를 받고 고용주에게 빌려주었고 20파운드가 1년이면 자신이 열흘 동안 고된 노동을 하는 것만큼 벌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걸 보고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느니 돈을 내 노예로 삼자고 말입니다. 존 록펠러는 아들에게 용돈을 너무 많이 주어 버릇없는 아들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들이 농장에 수리가 필요한 울타리 말뚝을 보고 신고할 때마다 하나당 0.5페니를 주었다. 어느 날 아들은 13개를 확인하고 신고해 6.5펜스를 받았다. 또 존 록펠러는 아들이 1시간 동안 펜스를 수리했을 때는 7.5펜스를 주었다. 그의 부인은 아들이 1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연습하면 2.5펜스를 주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몇 달 동안 상업학교에 다닌 적은 있지만 존 록펠러는 대학에 다닌 적은 없다. 그는 16세 학문적인 공부를 완전히 그만두었지만 시카고 대학교에 1천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늘 교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젊은 시절 그는 주일 학교 선생님이었으며 경박한 오락 활동을 경계하면서 춤을 추지도 카드놀이를 하지도 극장에 가지도 음주 및 흡연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식사 때마다 기도를 했고 매일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들었으며 거기에 더해 매일 희망찬 메시지가 담긴 시나 기도문을 듣기도 했다. 록펠러의 재산은 여전히 분당 약 20파운드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의 유일한 포부는 지상에서 100년을 사는 것이다. 100번째 생일인 1939년 7월 8일에도 살아있다면 포켄티코 힐스에 있는 개인 농장에서 악단을 지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악단이 연주할 곡은 매기의 추억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사람의 목숨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천수라는 말이 생겼다. 석유 재벌 록펠러는 1939년까지는 살지 못하고 100세에서 2년이 모자라는 98세로 1937년 5월 23일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업체와 자선 사업은 아들이 이어받아 계속 해나갔다. 록펠러가 생전에 내놓은 기부금은 5억 달러에 이르렀고 그 아들이 내놓은 것까지 합치면 총 25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부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고 그런 점에서 록펠러 가문도 예외는 아니다. 이 자선의 정신은 결국 자신의 성공은 모두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철학에서 나온다. 원래 하느님의 것이었던 재물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밝힌 것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다. 베버의 책은 프로테스탄트 윤리, 구체적으로 칼뱅의 예정설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뒷받침한다.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로 늘린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도로 돌려준 종은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용기가 없어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가? 적극적으로 굴리고 불려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수중에 1달란트마저도 없는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이 자신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록펠러의 말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 엘 졸슨. 내가 아는 한 미국에서 20만 파운드짜리 계약서를 호기롭게 찢어버린 배우는 단 한 사람뿐이다. 당신은 그를 영화에서 보았을 것이며 그의 노래를 들었을 것이고 그가 건네는 농담에 웃었을 것이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유성 영화를 만들었다. 또한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매표소로 끌어들인 영화를 만들어 240만 파운드를 벌었다. 역대 다른 어떤 영화도 접근조차 하지 못한 매표 기록이었다. 그 영화는 바로 에사 요엘슨 주연의 노래하는 바보인데 요엘슨은 곧 엘 졸슨이다. 졸슨은 한때 주당 6,250파운드의 급여를 받았고 6개월 이상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 돈을 받았다. 그러니 거의 20만 파운드를 무노동으로 번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는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회사 유나이티드 아티스츠에는 당시 촬영할 대본이 전혀 없었고 그는 한가하게 골프나 치면서 미국 대통령의 월급을 벌어들였다. 이어 그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관대한 행동을 하여 냉소적이고 실리적인 할리우드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당신은 불황이 막 닥친 때였고 졸슨이 평생 알아온 친구인 유나이티드 아티스츠 사장인 조지프 쉔크는 큰 돈을 잃었다. 계약상으로 조지프 쉔크는 엘 졸슨에게 20만 파운드 이상을 더 지급해야 했지만 그는 계약서를 찢어서 조지프 쉔크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계약은 잊어버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자네도 내게 더 돈을 줄 필요 없어. 철강계 거물인 찰스 슈와브도 한때 매해 20만 파운드를 보장한 연봉 계약서를 찢어버림으로써 월스트리트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가난했던 이 배우는 철강업계의 거물도 아니면서 1년에 40만 파운드를 지급하겠다고 보장한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엘 졸슨은 어렸을 때 결핵에 걸렸다. 치료를 받고자 무료 진료소에 갔을 때 의사는 그에게 당장 시골로 떠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죽을 수 있다고 했다. 처방전이 무료로 나왔기에 약도 당연히 무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약을 받으러 갔을 때 약병 한 통에 6펜스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약을 사지 못했다. 약을 먹지 않고 또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그는 저절로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6펜스가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는 평생 잊지 않았다. 그 때문에 현재 뉴욕주 세러넥 레이크의 에디론댁 산맥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4,000파운드를 기부하고 있다. 그는 이런 후원을 11년 동안 해왔고 자신이 목숨을 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생일을 궁금해한다. 하지만 엘 졸슨에게 언제 태어났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는 모른다고 했다. 45이거나 50 정도라고 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러시아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초가지붕에 돌바닥이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다. 오늘이 어제와 다를 것이 없었고 한 해가 지나간다 해도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기에 그의 부모는 아이의 생일 같은 사소한 일을 기억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태어난 해가 1885년인지 1886년인지 1888년인지 감조차 없었다. 하지만 유명해진 뒤로는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해주려 했기 때문에 생일을 하나 정해야 했다. 그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영화 시즌이 시작되는 가을에는 배우들이 늘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우들은 보통 봄에 돈이 잘 돌아가고 그 중에서도 5월이 멋지고 따뜻한 달이라고 생각해 1888년 5월 26일에 태어난 것으로 정했다. 그는 생일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지만 그래도 실제 생일에 거의 근접하다고 생각했다. 1888년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태어난 해에서 4에서 5년 이상의 오차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졸스는 아이일 때 처음으로 무대에 섰다. 빈민가 아이들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단역을 맡았던 것이다. 대사 한 줄을 받았는데 무대로 달려가 유대인을 죽여라 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주중에 코셔 정육점에서 소를 잡고 안식일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다.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극장에서 유대인을 죽여라 라고 외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린 졸슨의 배우 경력이 그 자리에서 끝장날 뻔했다. 졸슨이 뉴욕에 처음 갔을 때 그는 무일푼이었다. 사정이 그런 만큼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에는 무임승차를 해야 했다. 그리고 뉴저지주 뉴어크에 도착했을 때 너무 순진해서 그곳이 뉴욕인 줄 알았다. 그는 기차에서 내려 뉴저지 초원의 덤불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다리며 손이며 모기에 물리지 않은 곳이 없었고 물린 곳은 따갑고 부풀고 피가 났다. 마침내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공원 벤치, 부둣가에 세워진 트럭, 바람이 덜 부는 들판 한 구석 등에서 잤고 며칠씩이나 굶주린 채 돌아다녔다. 당시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바워리 거리의 싸구려 술집들에서 푼돈을 얻을 기회를 잡는 것이었다. 일찍이 연극 프로듀서인 리 슈버트는 대도시에서 이름값만으로 극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정통파 배우가 두 사람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프레드 스톤이고 다른 하나는 엘 존슨이었다. 하지만 엘 존슨이 처음 윈터가든 극장의 무대에 섰을 때는 크게 슬펐다고 한다. 무척 지루하게 느껴지는 쇼였고 자정이 지날 때까지 무대 위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관중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무런 갈채도 받지 못했고 관중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날 밤 막이 내린 뒤 그는 휘청거리며 브로드웨이를 걸어갔고 너무 낙담해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다. 그는 54번가에 살았지만 멍한 상태로 90번가까지 계속 걸었다. 집에서 46블럭이나 멀어진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각했다. 당시 존슨은 언젠가 자기 이름이 브로드웨이 위의 오로라처럼 빛날 것이며 매니저들이 분당 40실링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달려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그의 생각에는 아주 황당무계한 꿈에서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생년월일도 제대로 모르는 비난한 가정의 소년이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터테이너로 성장한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관중들의 반응이 너무나 차가워서 큰 충격을 받고 브로드웨이에서 90번가까지 무작정 걸어갔다는 이야기에도 공감이 된다. 바람 부는 3월과 비 오는 4월이 꽃 피는 5월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런 어려움을 모두 겪어내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니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성공을 거둔 다음의 일이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룬 후에는 겨우 이게 다야?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다.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에 내몰릴 만한 위기를 만날 때 예로부터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현자들이 해준 두 가지 조언이 있다. 하나는 성공으로 만들어낸 재산을 일부 헐어서 남에게 무상으로 베풀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엘 졸스는 40만 파운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결핵 요양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매년 4천 파운드를 기부함으로써 이 조언을 제대로 실천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바실 자하로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비밀스러우며 가장 지독하게 비난받은 사람이었다. 20년 전에는 이 남자를 죽이면 2만 파운드를 주겠다는 놀라운 공고도 붙었다. 많은 책이 그를 주제로 다루었다. 그는 국제적 의심과 국가적 증오를 불러일으킨 아주 놀라운 인물이었다. 바실 자하로프는 지독하게 끔찍한 가난 속에서 태어났으나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되었다. 그의 주된 사업은 기관총, 대포, 고성능 폭약 판매였다. 이 무기 상인을 다룬 어떤 전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00만 명의 묘비가 그의 기념비가 될 것이고 그들이 죽어가며 낸 신음은 그의 묘비명이 될 것이다. 28세였을 때 자하로프는 주급 5파운드와 수수료를 받고 무기를 파는 일을 처음 했다. 그는 당시 그리스에 살고 있었다. 그는 총을 판매하는 유일한 방법은 없는 수요라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인들의 전쟁 공포를 자극했고 피에 굶주린 적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조국을 지키려면 반드시 총을 사야 한다고 선전했다. 그것이 5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이런 전쟁 공포증의 물결은 그리스 전역을 휩쓸었다. 군악대가 공연하고 국기가 나부꼈다. 연설가들은 군중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리스는 군대 규모를 늘렸고 자하로프에게 총을 사들이는 것은 물론 잠수함까지 구입했는데 이 잠수함은 당시 최초로 건조된 군용 잠수함이었다. 무기 거래로 거액의 이익을 챙긴 자하로프는 튀르키예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인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세상에서 없애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튀르키예인들도 두 정의 잠수함을 사들였다. 양국 간의 군비 확장 경쟁은 계속되었고 자하로프의 무기 중개 사업은 본격적으로 커졌다. 그 결과 이 무기 거래상은 피에 흠뻑 젖은 6천만 파운드의 순수익을 얻었다. 자하로프는 전통적으로 오랜 적대국으로 대치하는 나라들의 두려움을 부추기면서 서로 무장시켜 전쟁을 조장했다. 그 일을 50년 이상 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는 동안 그는 양쪽 모두에게 무기를 팔았고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하는 동안에는 미국 군인을 죽인 탄환을 팔았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군수품 공장에 엄청난 재고를 쌓아놓았다가 판매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났다. 50년 동안 그는 고양이처럼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유럽의 여러 국방부를 몰래 출입했다. 자신의 동정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극도로 비밀스럽게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용모가 자신과 똑 닮은 두 사람을 고용했다고 한다. 대중 앞에 나타나서 가짜 자하로프 행세를 하도록 했다. 실제로 그가 어떤 도시에서 은밀한 일을 진행 중일 때 이 가짜는 베를린이나 몬테카를로에 나타남으로써 그를 목격했다는 신문 기사가 실리도록 유도했다. 그는 흔쾌히 카메라 앞에 나서는 일이 없었다. 자신을 향해 쌓여가는 엄청난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절대 인터뷰를 수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옹호하지도 했던 일을 해명하지도 반격하지도 답변하지도 않았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매력적이던 그는 26세였을 때 17세의 어린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아테네에서 파리로 여행하던 중 기차에서 그녀를 만났고 당장 청혼하려고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는 이미 절반쯤 광인인데다 나이도 2배가 많은 어떤 스페인 공작과 결혼한 상태였다. 가톨릭 신자인 그녀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혼은 불가능했다. 자하타로프는 거의 50년 동안 그녀를 기다리며 연모했다. 마침내 1923년 그녀의 남편이 정신병동에서 죽고 난 뒤 1924년 자하로프는 그녀와 결혼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65세였고 자하로프는 74세였다. 그리고 결혼 2년 뒤에 그녀가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48년 동안 자하로프의 연인이었고 18개월 동안 그의 부인이었다. 자하로프는 죽을 때까지 파리 근처의 장엄한 성에서 여름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출생은 그런 화려한 곳과는 아주 거리가 먼 튀르키예의 남루한 오두막, 그것도 진흙으로 만들어 창문이 아예 없는 오두막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흙바닥에서 잤고 넝마를 발에 둘러 차가운 발을 데웠으며 밥을 굽는 일이 먹는 일보다 더 많았다. 그는 고작 5년만 학교에 다녔지만 14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고 옥스퍼드 대학은 그에게 명예민법학 박사를 수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런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절도 혐의로 투옥되었지만 30년 뒤에는 영국 국왕에게 기사 자귀를 받았다. 1909년 어느 여름날 이 비밀스러운 유럽인은 파리의 유명한 동물원을 걷는 중이었다. 그는 그곳의 원숭이가 지저분하고 굶주렸으며 가장 인기 높은 사자마저도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충격을 받았다. 동물원의 모든 것이 곧 허물어져 폐허가 될 것처럼 보였다. 자하로프는 관리인을 불러 신랄하게 야단쳤다. 관리자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동물을 보살피려면 50만 프랑이 필요한데 그런 돈이 없다고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자하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필요한 전부라면 여기 있네. 자신이 팔아치운 탄환으로 수백만 명을 죽인 이 남자는 동물 몇 마리를 보살피라고 무려 2만 파운드의 수표를 끊어준 것이었다. 관리자는 서명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허튼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수표를 다른 서류 더미 속에 던져놓고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몇 달 뒤 그가 우연히 친구에게 수표를 보여주었을 때 그 서명이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실제 서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자하로프는 85세에 건강을 잃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그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외롭게 죽어갔다. 여생의 주된 관심사는 아름다운 장미가 핀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다. 그는 50년 동안 일기를 써왔고 분량은 무려 53권에 달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숨을 거둘 때 비밀스러운 기록이 담긴 일기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생경영 포인트. 자하로프는 가난한 그리스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러시아에 유배를 가면서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바꾸어 현재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기중개상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프랑스 시민권까지 얻었다. 그가 기차에서 만났다는 17세의 여자는 일종의 내연녀였다. 그는 당시 유부남이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아내를 버렸고 50년 가까이 내연녀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결혼했다. 자하로프는 죽음의 상인, 유럽의 신비스러운 인물 등의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인생에 대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비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시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모든 생활이 투명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어떤 허물도 없이 공기처럼 가볍게 바람처럼 빠르게 가고 싶다라는 것이다. 자하로프의 인생은 비밀이 많았기에 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밀 일기를 사망 직전에 모두 불태워버렸다. 또한 그가 동물원에 2만 파운드의 수표를 건네주는 자비의 행동을 한 것은 생전에 팔았던 무기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죄의식을 지우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당신은 자기 인생에 어떻게 돈을 불러들이겠는가? 어떻게 번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벌어들인 만큼 마음껏 쓰면서 즐기는 인생. 짐 브래디. 브로드웨이의 하룬 알라시드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짐 브래디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는 가장 믿기 힘든 현상 하나가 사라졌다. 생전의 브래디는 옛 로마 황제들이 나이팅게일의 혀를 식사로 즐겼던 시절 이후 이 세상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아주 시끌벅적한 파티를 개최했었다. 때로는 같은 도시의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5개의 파티를 열어 흥청망청 놀기도 했다. 이런 파티는 17시간 동안 시끌벅적하게 계속되었고 비용도 2만 파운드에 이르렀다. 그는 손님이 귀가할 때 기념품을 선물하길 좋아했다. 주로 다이아몬드 브로치나 다이아몬드 시계 같은 작은 장식품이었는데 하나당 200파운드는 되는 것이었다. 브로드웨이의 방탕한 남자 다이아몬드 짐은 뉴욕 부둣가에서 그의 아버지가 임차한 술집의 위층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동요집을 배우기도 전에 술병에서 코르크를 빼내는 법부터 먼저 배웠다. 하지만 그는 평생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다만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는 동안 그는 수백 파운드를 술값으로 썼다. 서반구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샴페인과 라인강 지역의 와인을 사들였고 친구들에게 이런 술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친구들이 만취하는 동안 다이아몬드 짐은 그들 곁에서 자신의 사소한 목마름을 커다란 슈타인 맥주잔에 루트비어를 채워 해결했다. 그는 몸무게가 114kg이나 나갔고 먹는 것을 즐겼다. 매일 밤 15가지 요리가 나오는 저녁을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메인 요리의 양은 2~3배로 해서 먹었다. 그리고 초콜릿 450g을 먹었고 극장에서 먹을 박하사탕 박스도 챙겼다. 그는 매주 친구들에게 수백 개의 사탕 박스를 보냈다. 과자류 청구서만 매달 평균 400~600파운드 정도였다. 그는 차와 커피를 몹시 싫어했지만 오렌지 주스는 아주 좋아했다. 그는 턱 아래에 냅킨을 끼우기 전에 오렌지 주스를 4리터 가까이 해치웠고 종종 식사를 하면서도 비슷한 양을 마구 들이켰다. 한 번은 앉은 자리에서 6마리의 치킨을 먹어치우기도 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브래디가 나이 들어 위장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의사는 그의 위 크기가 일반인의 6배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이아몬드 짐 브래디는 어떻게 수백만 파운드에 이르는 재산을 모았을까? 그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미국에서 태어난 가장 숙련된 세일즈맨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행운이 따랐고 그는 기회를 잘 잡았다. 미국 철도가 나무로 된 객차였던 초기부터 그는 앞날을 내다보고 철제 객차를 팔기 시작했다. 미국은 변경지대가 서부로 확장되는 중이었다. 철도는 고리올가미를 던지듯 동서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남북으로는 캐나다에서 멕시코만까지 빠르게 설치되었다. 그가 처음 철제 객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전히 실험적 사업이었기에 아무도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주 놀라운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고 그것이 훗날 대박을 터뜨렸다. 그 계약은 철제 객차를 하나 팔 때마다 그에게 33.3%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내 미국의 모든 철도가 철제 객차를 납품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었다. 그들은 객차를 얻기 위해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서 공손하게 다이아몬드 짐 브래디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 그에게는 경쟁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철제 객차 판매로 250만 파운드를 벌어들였다.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50년 뒤에 태어나 오늘날 철제 객차를 팔려고 했다면 집안의 식료품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이아몬드 짐은 서커스의 왕, 반엄 이후로 가장 기이한 홍보를 함으로써 미국 동부 메인주의 스코이건부터 서부 뉴멕시코주의 산타페까지 유명세를 떨쳤다.
문자 그대로 자신을 다이아몬드로 꾸민 것이다. 그는 날마다 다른 보석 세트를 착용했으며 하루에 67번씩 보석을 바꾸어 착용하는 일도 잦았다. 그는 이 548개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19개의 루비를 몸에 달고 브로드웨이를 산책하곤 했다. 그는 자전거와 자동차 모양의 셔츠 장식 단추, 기차 엔진과 화물철도 모양의 소매똥 단추를 착용했는데 이런 물건 역시 아주 고가품이었다. 그는 황당무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돈을 많이 썼다. 축제날이 되면 뉴저지주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는 황금을 도금한 들통에다 우유를 받았다. 그의 당구대는 홍옥수와 청금석으로 상감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의 포커칩은 오닉스와 진주로 제작되었다. 그는 집에 가구를 설치하면서 실내 장식가에게 30만 파운드 이상을 지급했으며 그마저도 쉽게 실증을 느껴서 집에 있는 가구를 해마다 친구들에게 거저 나누어주고 새 가구를 사들였다. 그는 여배우 릴리언 러셀에게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박은 황금도금 자전거를 선물하기도 했다. 몸매가 날씬하고 맵시 있는 릴리언이 5번가에 그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였다. 다이아몬드 짐은 5,000개의 손수건, 200개의 정장을 갖고 있었고 무릎까지 오는 프로코트와 비단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사람들 앞에 절대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개들만 구경꾼으로 있는 마른 초원을 설로 보수용 수동차를 타고 서부 철로를 혼자 이동할 때도 짐은 프로코트와 비단 모자를 착용하고 다이아몬드를 잔뜩 박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다이아몬드 짐의 위장은 일반인보다 6배 더 컸고 배포도 그만큼 컸다. 오랜 세월 그는 불운을 겪고 있다면서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 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리숙한 호구가 되는 일도 재미있죠. 감당만 할 수만 있다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빌려준 차용증의 금액을 모두 합하니 4만 파운드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을 마감하면서 그가 했던 일 중 하나는 이 차용증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유언 집행인들에게 빚을 받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곧 죽겠네요. 내 뒤에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나 골칫거리는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브래디가 사망하자 실질적으로 그의 막대한 재산은 자선단체로 넘어갔다. 그의 다이아몬드와 루비, 그리고 에메랄드는 대략 40만 파운드의 가치로 추산되었다. 이것들은 전부 다른 반지의 장식으로 들어가 재판매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은 한때 다이아몬드 짐에게 엄청난 매력을 더했던 보석들 중 하나를 착용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이아몬드 짐을 사랑했지만 그는 평생 미혼이었다. 그는 릴리언 러셀의 무릎에 20만 파운드를 내놓으며 결혼해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한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나처럼 못생긴 놈하고 결혼하려는 여자는 없겠지. 그리고 브래디는 탁자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인생경영 포인트. 짐 브래디는 목재 차량 시대에 곧 철제 차량 시대가 올 것임을 내다보았기에 큰 돈을 벌었다. 큰 돈을 벌려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에 맞추어 행동에 나서야 하고 그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브래디는 큰 돈을 번 이후에 영화 위대한 개츠비처럼 화려한 파티를 개최하면서 인생을 즐겼다.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로 꾸미기도 했으며 집안의 가구가 실증나면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바꾸었다. 또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기도 했다. 여러모로 돈을 펑펑 쓴 인생이지만 그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의외로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고
큰 돈을 가진 만큼 배포도 커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선뜻 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의 상환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그가 돈을 빌려주면서 말한 어리숙한 호구가 되는 일도 재미있죠. 감당만 할 수만 있다면요라는 말은 그의 관대함을 잘 드러낸다. 또한 죽음의 임박해서는 갖고 있던 차용증들을 호쾌하게 불태워버려 사람들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일궈낸 큰 부를 자기 뜻대로 호쾌하게 쓰다 갔다. 큰 돈을 벌었지만 여전히 아끼며 사는 인생. 해티 그린. 해티 그린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였다. 숨을 거둘 때 그녀는 최소 1,300만 파운드에서 2,000만 파운드에 이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파출부조차도 그녀가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고 저녁도 더 훌륭한 것을 먹었으며 잠도 더 나은 침대에서 잤다. 그녀의 수입은 분당 1파운드, 시간당 60파운드였지만 조간신문을 1페니에 사서 읽고 그것을 되팔기까지 했다. 추운 겨울날이면 그녀는 체온을 유지하려고 신문지를 자주 몸에 둘렀다. 그녀는 두 곳의 철도를 완전히 사들였고 미국 거의 모든 철도의 채권을 소유했다. 하지만 기차 여행을 떠날 때는 절대 사치스러운 침대차에 타지 않고 밤새 일반 객차에 앉아서 갔다. 한 번은 저녁 파티를 하려고 하니 보스턴의 파커 하우스 호텔에서 보자고 친구들에게 전했다. 모두가 대단한 행사가 될 것으로 여겨 여자들은 야회용 겉옷을 입고 나타났고 남자들도 야회복을 입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도착하자 해티는 그들을 데리고 호텔에서 나가더니 한참을 걸어 싸구려 식당으로 데려가 싸구려 식사를 대접했다. 때로 보스턴에 있을 때 그녀는 파이 골목이라 불리는 지역의 한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다. 그 도시의 파이 골목은 삶은 콩 한 접시를 3.5펜스에 작은 쐐기 형태의 파이를 1페니에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그녀의 수입은 당시 초당 4펜스 이상으로 버는 만큼만 먹어야 한다면 초당 4개의 파이를 먹어야 했다. 78세가 되었을 때 한 신문 기자가 그녀에게 아직 정정하신데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등심 스테이크, 감자튀김, 우유를 탄 차를 매일 아침 식사로 먹고 스테이크와 우유에 있는 세균을 죽이려고 종일 구운 양파를 씹는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양파에 있는 세균을 죽이려면 무엇을 씹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1893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해티 그린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창고의 다락으로 기어 올라갔다. 7월 땡볕은 쇠로 된 지붕을 달구었고 다락을 뜨거운 지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런 살인적인 더위에서 그녀는 색깔 있는 넝마와 흰 넝마를 분류하는 일을 몇 시간이나 했다. 폐품 수집업자가 흰 넝마는 다른 것보다 0.5페니를 더 쳐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에 투자한 종목들의 현황을 살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그녀도 아는 바였다. 또한 뉴욕에서 아파트를 빌리거나 가구를 하나라도 사면 세무관리자가 급습해 매년 6,000파운드를 가져갈 것도 알았다. 그래서 세금 징수인을 피하고자 싸구려 하숙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심지어 절친한 친구도 대체로 어디에 숨어 지내는지 몰랐다. 그녀는 가명으로 살았고 넝마를 걸쳤고 짐도 얼마 없었기에 지불 능력을 의심하는 하숙집 여주인들은 빈번히 그녀에게 숙박비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기적이 벌어졌다. 한 친구가 그녀를 설득해 미용에 60파운드를 쓰게 되었고 그 대우를 받을 때마다 확실히 한 살씩 더 젊어 보였다. 어떤 사기꾼이 자기 서명을 위조해 수표를 발행할 것이 걱정되었던 그녀는 절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서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로 받은 봉투를 모두 모았고 답장은 이 빈 봉투 뒷면에 작성했다. 이렇게 하니 그녀는 서명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내 친구인 보이든 스팍스는 돈을 사랑한 여인,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전기의 공저자다. 그는 해티 그린이 뉴욕의 케미컬 내셔널 은행에 막대한 금액을 예금했고 적어도 그 은행이라면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편히 여긴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는 은행에 여행 가방을 맡겼고 은행 금고에는 오래된 옷과 먼지투성이 덧신을 놔두었다. 그녀는 은행으로 낡은 마차를 가져와 바퀴를 떼어내고 마차 틀만 은행 2층에 보관했다. 또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는 가구를 은행 창고에 보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많은 측면에서 상냥한 마음씨를 지녔다. 예를 들어 은행에 한 늙은 수의가 있었는데 그는 창문을 닫고 심부름을 했으며 불황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은행은 그를 해고했고 해티 그린은 무척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거의 한 주 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가 다른 일을 얻도록 해주었다. 그녀는 중풍으로 81세에 사망했는데 중병을 앓던 그녀를 돌보던 간호사들은 흰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외출할 때 입는 평범한 옷을 입었다. 그래야 해티가 그들이 간호사가 아니라 평범한 고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늙은 숙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된 간호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평화롭게 숨을 거두기 어려웠던 것이다. 인생경영 포인트. 해티 그린은 큰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돈을 쓰기 아까워한 사람, 즉 구두쇠였다. 구두쇠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 한다. 중국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북경의 한 부자가 매일 주판을 가지고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일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보고 인생에는 돈이 아닌 다른 즐거움도 있다면서 주판을 잠시 내려놓고 천주를 모셔보라고 했다. 그 부자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석 달간 주판을 멀리했으나 곧 다시 주판을 잡으면서 마테오 리치에게 말했다. 세상에 이 주판으로 그날의 수입을 따져보는 일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편 구두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부산에 사는 어떤 부자 구두쇠가 서울에 왔다가 중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구두쇠는 죽더라도 고향인 부산에 가서 죽겠다며 귀양 채비를 서둘러 서울역에 가서 기차표를 샀다. 그런데 그 기차표의 종착역은 부산이 아니라 대전이었다. 친구가 옆에서 왜 대전 가는 표를 끊었느냐고 물으니 대전에 도착하기 전에 죽으면 기차표 값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겠느냐며 대전에 도착하면 다시 대구까지 표를 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돈을 벌어서 착착 모으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구두쇠다. 흔히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돈에는 눈이 달려 있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고 돈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들은 절대 찾아가지 않는다고 말이다. 해티 그린도 그런 삶을 살았다. 큰 돈을 벌고 나서도 여전히 빈자처럼 생활했다. 1페니에 사서 한 번 읽은 조간신문을 되팔기도 했고 0.5페니를 더 쳐준다는 말에 폐품을 분류하는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기 집의 모든 파출부보다 더 허름한 옷을 입고 더 빈약한 식사를 하고 더 낡은 침대에서 잤다. 해티 그린은 앞서 등장한 짐 브레디와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해티 그린처럼 살고 싶은가? 짐 브레디처럼 살고 싶은가?